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로드가 없었는데도 구독을 유지하여 주신 구독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제국주의가 전개되는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보다 많은 힘을 갖고 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꿈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토적 팽창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토적 팽창에는 상당한 국제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국제사회의 처절한 응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토적 팽창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요. 우선 피해국이 될 나라, 즉 상대국을 제압할 군사적 실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영토의 강탈, 즉 세력 균형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열강들은 다른 나라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에 타국의 영토 팽창을 대체로 방해하고자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적 개입도 서슴지 않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세력 균형의 원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독일 통일에 성공하고 독일 제국을 수립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반면 최악의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히틀러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부터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3제국은 거의 모든 열강과 삶과 죽음을 건 못할 컴뱃을 벌이다가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소국을 강대국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보호하는 지금의 유엔 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약소국이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스만 제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제2차 빈 포위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17세기경까지는 서양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누렸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유럽과의 세력 관계가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하였고요. 19세기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은 두세 주먹함에 불과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국력 약화의 결과로 인해 오스만 제국은 상당한 영토를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사냥하는 천적, 즉 프리데이터로서 악명을 크게 떨치는데요. 대략 20년에 한 번 정도는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흑해연안 등 영토를 빼앗아 가는 일이 1830년대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과 더불어 양강 체제를 구축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제대로 공격해 들어온다며 오스만 제국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오스만 정부는 끝내 무능하였고 근대화에 성공할 모든 기회를 놓쳤기에 러시아의 침공을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을 힘을 결국 갖추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만일 다른 나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가를
개판으로 운영한다면 금방 모든 것을 다 잃고 멸망하기 십상일 텐데도 오스만 제국은 제대로 된 근대화와 개혁을 해내지도 못하는데도 1919년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름 강대국으로 대접받았고요. 제국의 멸망이 다가오는 시점인 20세기 초까지도 이집트나 그리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와 속방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외교사에서는 동방문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지도에 에게해와 흑해, 즉 블랙시를 이어주는 두 개의 해협이 보이실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흑해와 마르마라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는 나르다니엘스 해협을 통해 이어집니다. 에게해부터는 지중해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협에 접해 있는데요. 터키를 다룬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출퇴근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니엘스 해협을 일컬어 터키 해협이라 합니다. 러시아의 제일 치명적 약점은 부동항 문제다라는 말 정도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많이 춥기에 1년 내내 얼지 않은 항구, 즉 부동항은 눈물 날 정도로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짜르러시아 제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바다는 흑해였는데요. 지중해와 접한 흑해에는 연중 따뜻한 지중해 물이 흘러 들어오기에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소중한 부동항을 흑해에서는 확보할 수 있었죠. 금상첨화로 흑해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옥한 농토인 우크라이나 대평원이 다 있었는데요. 따라서 흑해는 짜르러시아 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밀을 수출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재 등을 수입하는 데 활용되는 최고로 중요한 해운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제국의 짜르 등 고위 정치인들은 흑해와 지중해를 이어주는 터키 해협을 일컬어 우리 집 현관문 열쇠라 부르곤 하였는데요. 반면 영국 등 다른 열강 입장에서는 어디를 막아야 러시아에게 비곁을 먹일 수 있는지가 분명했습니다.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통로인 터키 해협이 러시아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 러시아에게 우리 집 현관문 열쇠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정책은 최고의 가성비를 보장하는 대러시아 견제책이 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19세기에는 대영 제국이 오스만 제국을 보호하게 되고 20세기에는 독일 제국이 오스만 제국을 보호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근대화 및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자력으로는 러시아에 맞서 제국의 존립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문제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1919년까지 200년 이상 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 문제는 팽창 정책의 희생물이 될 나라가 아무리 약소국이어도 해당 국가를 멸망시키고 병합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해당 약소국도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중요한 영토들을 대체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데요. 사실 제국주의 시절 열강들은
상대국보다는 국제사회의 반응에 더욱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모든 열강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어렵고 세계대전 패망이라는 처절한 참교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히틀러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외교 전략 노선은 국제주의와 아시아주의, 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4개의 변수를 갖고 설명합니다만 어려운 얘기는 댓글란에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은 영미와 협력하여 영미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정책 노선을 채택했을 때 크게 번영하며 열강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만 영미와 무력으로 대결하는 노선을 채택한 결과 핵폭탄까지 맞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요. 그러나 전후 메가더 혁명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일본은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하며 경제 및 산업에 올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일본사에 유례없는 대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일컫는 말은 태평양 분업체제입니다. 물론 태평양 분업체제는 제국주의 일본이 아닌 메가더 혁명을 거쳐 수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 채택한 정책 노선이니 제국주의의 진로로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어 일본의 제국주의 외교 정책을 형성한 주요 변수를 설명드리는 일본 제국주의 제4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